황금빛 노을이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길게 드리워진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한 유서 깊은 고급 한정식집 청운각 앞에는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그곳의 가장 크고 화려한 연회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집안의 기둥이자 대기업에서 35년을 헌신하고 영예롭게 은퇴하는 민호 씨의 퇴임 축하 겸 환갑을 맞이한 아내 영숙 씨를 위한 합동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은은한 진주 빛깔의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고운 피부와 인자한 눈매를 가진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곁에서 타일을 고쳐매던 남편 민호 씨가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인생의 고생은 끝이고 꽃길만 남았네. 당신도 이제 집안일이며 자식 걱정이며 다 내려놓고 나랑 같이 세계 일주나 다니자고.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에 영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이 은퇴를 앞두고 부쩍 다정해진 것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연회실 문이 열리자 잘 자란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큰아들 현우는 유능한 변호사로, 작은아들 지우는 전도 유망한 IT 기업의 팀장으로 자라주어 부부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효도할 일만 남았어요. 큰아들의 건배사에 영숙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실 이 행복한 은퇴식을 위해 부부는 큰 결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강남의 낡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 돈을 민호 씨의 고향 친구라는 자산운용가에게 전액 투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고수익 배당금이면 노후 자금은 물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작은아들의 결혼 자금까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남편의 설득에 영숙 씨는 기꺼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보, 그 친구 믿을 만한 사람 맞지? 우리 전 재산인데. 영숙 씨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민호 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라니까. 내 고향 불알 친구인데 나를 속이겠어? 벌써 첫 수익금이 들어오기로 했다니까. 당신은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기만 하면 돼. 그 말에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한 남편이 내린 결정인데 믿어야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멋진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영숙 씨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잔치는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 이벤트를 열었고 며느리들은 정성껏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이 부러운 눈길로 이 화목한 대가족을 쳐다보았습니다. 영숙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은퇴, 넉넉한 노후 자금의 약속, 그리고 효성 깊은 자식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려던 영숙 씨는 남편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관심도 없던 그녀였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꽃사슴이라는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는 무언가 묘한 이질감을 주었습니다. 전화는 곧 끊겼지만 이내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잔치는 잘 끝났어? 그 지겨운 할망구랑 웃느라 고생 많았네. 이제 우리 약속한 대로 다 정리하고 오는 거지?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영숙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겨운 할망구? 약속한 대로 정리?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기를, 누군가의 장난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도착한 사진 한 장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늘 낮 자신에게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 민호 씨가 웬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에는 영숙 씨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지만 남편이 비싸다며 고개를 저었던 명품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물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던 민호 씨는 얼어붙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황하거나 변명을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민호 씨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에서 거칠게 휴대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이 여자가 누구야? 정리한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영숙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호 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깊숙이 몸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낮에 보여주었던 자상한 남편의 가면은 이미 벗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봤군. 뭐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 이제 연극도 지겨웠는데 차라리 잘 됐어. 연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 오늘 같이 은퇴 축하하고 당신이 나랑 세계 일주 가자고 했잖아. 세계 일주? 누구랑? 당신 같은 할망구랑 거길 왜 가? 내가 평생 당신이랑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는지 알아? 이제 나도 좀 사람답게 젊고 예쁜 여자랑 즐기면서 살아야지. 민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투자한 돈, 그 친구라는 사람한테 준 우리 아파트 판 돈 말이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당장 내놔. 민호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그 돈 벌써 다 옮겨놨어. 아, 그리고 그 친구라는 놈? 내가 돈 좀 주고 고용한 배우야. 당신이 의심 없이 진명이 넘기게 하려고 짠판이었다고. 법적으로 그 돈은 이제 다 그 여자 명의로 된 법인 소유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푼도 못 건져.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건네준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하게 연극을 꾸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40년이야. 우리 애들이 알면 어쩌려고 이래. 애들? 당신이 직접 가서 물어보든가. 과연 그놈들이 돈 한 푼 없는 당신 편을 들지. 아니면 아직 내가 쥐고 있는 나머지 유산에 목을 맬지. 민호 씨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영숙 씨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단 몇 분 만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남자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믿어왔던 삶의 가치와 가족이라는 성벽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좀 도와줘. 하지만 수신음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이 고요한 밤. 과연 영숙 씨가 마주할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녀의 완벽했던 인생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신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큰아들 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잔치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얼른 주무셔야죠.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귀찮음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영숙 씨는 목이 메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이상해. 아파트 판 돈을 다 빼돌렸대. 여자도 있는 것 같고 나보고 당장 나가라고 해. 엄마 무서워서 죽겠다. 영숙 씨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인 아들이라면 이 기막힌 상황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영숙 씨의 심장을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식혔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아버지도 술 기운에 그러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건은 저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절세 차원에서 법인 명의로 돌린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서류 검토도 다 해드렸고요. 현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서류를 봐줬다고? 그게 다 가짜 친구를 내세운 사기극이었다는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돈을 주려고 꾸민 짓이라는데. 영숙 씨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럴 분입니까? 설령 여자가 좀 있다고 해도 그게 전 재산을 다 날릴 정도겠어요? 지금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아버지랑 따로 통화해 볼게요. 오늘은 일단 주무세요. 내일 재판 준비 때문에 저도 바빠서요.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영숙 씨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팔고 돈을 옮기는 과정을 유능한 변호사인 아들이 모두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는 평소 애교도 많고 엄마 편을 잘 들어주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반응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아빠가 나 결혼할 때 상가 하나 해준다고 약속하셨어. 엄마가 지금 아빠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 상가 계획 망치면 어떡해? 좀 참아봐. 아빠가 화 풀리면 다 해결될 일이야. 엄마가 좀 져주면 안 돼? 왜 꼭 일을 크게 만들어? 영숙 씨는 소파 밑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늘 아들들 입으로 먼저 들어갔고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영숙 씨는 낡은 속옷 한 장 마음 편히 사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벼랑 끝에 몰린 순간 아들들은 어머니의 눈물보다 자신들에게 떨어질 유산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방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안에서는 남편이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이제 다 끝났어. 그 할망구는 이제 빈털털이니까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야. 남편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영숙 씨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민호 씨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이거 이혼 합의서야. 당신이 곱게 도장 찍으면 내 명의로 된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해줄 용의가 있어. 하지만 버티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미 진명이는 넘어갔고 법적으로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숙 씨는 서류를 집어들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40년을 같이 산 마누라한테 이래? 민호 씨는 콧방귀를 뀌며 구두를 신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인간다운 게 어디 있어. 힘있고 돈 있는 놈이 장땡이지. 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 집 비워줘야 해. 이미 집 팔린 거 알지? 새 주인이 들어온대. 집이 팔리다니? 우리가 여기서 산 지가 몇 년인데. 영숙 씨가 소리쳤지만 민호 씨는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낯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숙 씨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녀가 정성껏 닦고 아끼던 가구들을 하나둘씩 밖으로 실어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자신의 삶이 해체되는 과정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자개장, 아이들의 키를 재며 표시해두었던 문설주,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 그 모든 추억이 타인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결국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큰아들 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입구에서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을 때부터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저희 오늘 저녁에 친정 식구들이랑 모임 있는데.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거실에 가방을 둔 영숙 씨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이랑 싸우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짐까지 싸우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여기 방도 없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기는커녕 시계만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일단 오늘은 주무시는데 내일은 작은 집으로 가보시는 게 어때요? 지훈이네는 아직 아기도 없고 방이 남잖아요. 영숙 씨는 그날 밤 아들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남편이 던졌던 말이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과연 그놈들이 돈 한 푼 없는 당신 편을 들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설설 기던 아들들이, 알거지가 되어 찾아온 어머니에게는 잠자리 한 칸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며느리와 아들이 안방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저러다 계속 여기 계시면 어떡해? 나 불편해서 못 살아. 걱정 마. 내일 지훈이한테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할게. 영숙 씨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역시 영숙 씨를 반기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피스텔 좁은 거 알잖아. 게다가 예비 장모님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시는데 엄마가 있으면 내가 뭐가 돼? 그냥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아빠가 여자 좀 만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엄마가 참으면 다 조용해질 일이잖아. 지훈이의 말은 영숙 씨의 영혼에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들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어머니를 속여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숙 씨는 지훈이의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됐다. 지훈아, 엄마가 갈 곳이 있다. 갈 곳? 어디? 엄마 친구네 집 가게? 암튼 그럼 나간다. 바빠서. 지훈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아 떠나버렸습니다.
길거리에 홀로 남겨진 영숙 씨는 낯선 도시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62회를 살아온 인생이 이토록 허망할 수 있을까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던 세월이 모두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어제 민호 씨가 던져준 이혼 합의서와 단돈 몇십만 원이 든 지갑뿐이었습니다. 그때 영숙 씨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고향 친구 미자의 남편, 박노인이었습니다. 미자가 죽기 전 영숙 씨에게 전해준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영숙아, 남자는 믿어도 자기 돈은 믿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남편을 찾아가봐. 그 사람이 나 몰래 준비해둔 게 있다고 했거든. 당시에는 미자가 병세가 깊어 헛소리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는 지하철 노선도를 살피며 박노인이 살고 있다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빌라는 낡고 허름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영숙 씨의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3층 복도 끝집 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성성한 박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미자 친구 영숙이 아닌가? 이 짐은 다 무언가? 박노인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미자의 사진이 놓인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박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이틀간 겪은 지옥 같은 일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 안쪽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미자가 가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했네. 혹시 자네가 찾아오면 이걸 전해주라고. 미자는 자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자네가 너무 순진해서 탈이라고 늘 걱정했지. 상자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통장,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박노인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본 영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민호 씨가 지난 수년간 은밀하게 재산을 빼돌린 내역과 그 과정에서 현우가 조력한 증거들, 그리고 민호 씨와 내연녀가 나눈 충격적인 대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미자가 어떻게 이걸?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자네 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래 일하지 않았나? 그때 우연히 자네 남편이 내연녀와 집 근처에서 드나드는 걸 보고는 혹시 몰라 뒷조사를 좀 했다고 하더군. 자네한테 말하면 자네 성격에 당장 사내만에 하며 쓰러질까봐 차마 입을 못 열고. 대신 자네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쓰라고 나한테 맡긴 거야. 영숙 씨는 USB 속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전율했습니다. 남편 민호 씨는 완벽한 범죄를 꿈꿨겠지만 그가 무시했던 할망구의 친구는 그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치밀했습니다. 영숙 씨는 자리에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가슴 속의 구멍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구멍을 채울 것은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복수의 의지였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며칠만 여기서 신세를 좀 져도 될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있게나. 미자도 자네가 이렇게 일어서길 바랐을 거야. 영숙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위로 남편과 아들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 씨, 현우야, 지훈아, 너희가 버린 건 늙은 엄마가 아니라 너희의 마지막 구원이었어. 영숙 씨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이 건네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미자가 영숙 씨의 이름으로 몰래 조금씩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종잣돈이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낡은 빌라에서 맞이한 첫날 밤, 영숙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차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취객의 고함이 낯설었지만 그보다 더 낯선 것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와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자가 남겨준 USB 속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영숙 씨는 차가운 분노를 씹어삼켰습니다. 남편 민호 씨와 큰아들 현우가 나눈 메시지 기록에는 어머니는 경제관념이 없으니 적당히 속여서 명의만 넘겨받으면 된다는 조롱 섞인 공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평생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가전제품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박노인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영숙이 자네, 이제 어떻게 할 텐가? 그놈들이 변호사까지 끼고 재산을 돌려놨는데 쉽지 않을 거야.
박노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영숙 씨는 단호하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평생 가족들 비위 맞추느라 제 성질 죽이고 살았지만 저 원래 수학도 잘하고 꼼꼼한 사람인 거 미자는 알았을 거예요. 현우가 변호사면 뭐합니까? 그놈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집안 가계부를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썼다는 사실이죠. 영숙 씨는 짐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몇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적은 가계부가 아니라 남편의 비자금 출처와 현우의 학자금, 지훈이의 뒷바라지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 날짜별로 기록된 일종의 가정사 백서였습니다. 영숙 씨는 우선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들들과 남편으로부터 걸려올 구차한 변명이나 압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자가 생전에 조언했던 대로 노인 인권과 재산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시민단체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서 변호사는 젊지만 눈빛이 매서운 여성이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영숙 씨가 가져온 USB와 가계부 자료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에요. 사기 및 횡령, 그리고 증여무효 소송까지 얽힌 아주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겁니다. 특히 아드님이 변호사로서 아버님의 불법 재산, 은닉을 도왔다면 이건 변호사 자격 박탈 사유까지 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서 변호사의 물음에 영숙 씨는 창밖의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들을 망가뜨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그들을 자식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남은 20년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본격적인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서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민호 씨와 내연녀가 드나들었던 호텔과 식당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재산을 법인으로 돌려놨다고는 하지만 그 법인의 설립 자금이 영숙 씨와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흘러 들어갔다는 물증을 잡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법률 용어를 공부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며 민호 씨의 내연녀가 바지 사장으로 앉아있는 회사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머리는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느라 억눌러왔던 명석함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는지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숙 씨는 차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니? 엄마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또 잔소리하려고? 지훈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지금 큰형 난리 났어. 엄마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때문에 형 로펌에 투서가 들어갔단 말이야. 아빠도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제발 고소 취하하고 대화로 해결하자. 응? 아빠가 오피스텔 보증금 더 올려주신대. 영숙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넌 여전히 내 형 걱정, 내 상가 걱정뿐이구나. 엄마가 길거리에서 가방 2개 들고 떨 때는 내 아빠 혈압 걱정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니? 영숙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 씨는 민호 씨가 내연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평창동의 빌라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민호 씨가 친구들과 성공한 노후를 자랑하며 사들였던 곳이었습니다. 마침 빌라 정문에서 민호 씨와 그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영숙 씨가 예전 사진에서 보았던 그 명품 목걸이를 걸고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영숙 씨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어? 추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져. 민호 씨의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여자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자가 당황하며 묻자 영숙 씨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사장으로 있는 그 법인 압류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네가 이 남자한테 받은 그 목걸이, 귀걸이, 가방 그거 다 부부 공동재산 횡령으로 반환 청구 소송 넣었어. 어디 한번 끝까지 잘 버텨봐.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민호 씨는 영숙 씨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미쳤나?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려. 그 순간 영숙 씨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쳐봐. 치는 순간 폭행죄까지 추가될 테니까. 민호 씨, 당신이 나를 속이고 이 여자랑 히히덕거릴 때 내가 미자랑 같이 당신 뒤를 얼마나 캤는지 상상도 못하겠지? 당신이 내린 그 인생의 마지막 카드가 사실은 조커였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영숙 씨는 뒤돌아서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민호 씨의 욕설과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숙 씨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믿었던 남자의 추악한 뒷모습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나물과 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에게 정성껏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괴물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욕심에 눈먼 늙은 남자일 뿐이었어요.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영숙 씨의 잔에 보리차를 채워주었습니다. 고생했네. 원래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지만 제 마음이 꼿꼿하면 그 어떤 귀신도 못 건드리는 법이지. 그날 밤 큰아들 현우가 박노인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서류 받으린 건 정말 단순한 실수였어요. 제발 변호사 협회에 들어간 진정서 좀 취하해주세요. 저 여기서 잘리면 끝입니다. 애들은 어떡하고 제 마누라는 어떡합니까? 현우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영숙 씨는 차갑게 창밖만 보았습니다. 현우야, 내 마누라랑 내 애들은 걱정되면서 길바닥으로 쫓겨난 내 엄마는 걱정 안 됐니? 내 아버지가 나한테 지겨운 할망구라고 할 때 넌 옆에서 웃고 있었다며.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어머니, 그건... 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이제 내 변호사 자격증보다 내 자존감이 더 소중해졌어. 가라, 법정에서 보자. 영숙 씨는 방으로 들어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없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미자가 남겨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 숫자가 주는 최소한의 품위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을 위해 나를 지우지 않겠노라고. 내 남은 생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겠노라고. 창가로 비치는 달빛이 영숙 씨의 주름진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자가 보내는 응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이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영숙 씨는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불안함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영숙 씨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박노인의 집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남편 민호 씨의 재산 은닉 경로를 추적한 도표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 가족의 식단표를 짜던 그 꼼꼼함으로 이제는 남편의 파멸을 위한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발송되자 평소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친척들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너무한 거 아니니? 변호사 아들 앞길 막아서 어쩌려고 그래? 라는 비아냥 섞인 충고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영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앞길이 막힐 때는 아무도 걱정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남의 앞길 걱정들인가요? 저는 제 인생 찾으려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린 날, 법원 복도에서 영숙 씨는 민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민호 씨는 옆에 내연녀 대신 큰아들 현우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피고의 가족 자격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영숙 씨를 보자마자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 독한 여편네야, 네가 결국 내 아들 직장까지 위태롭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당장 소 취하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민호 씨의 위협에도 영숙 씨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휘두르는 저 손가락이 네가 작성해준 그 법률 서류들보다 덜 아프구나. 너는 법을 공부해서 내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데 썼니?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민호 씨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서 변호사는 영숙 씨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민호 씨가 친구를 매수해 가짜 투자처를 만든 정황,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아파트 매각 대금의 세부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호 씨가 내연녀에게 할망구만 떼어내면 우리 세상이라고 보낸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조정관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민호 씨는 당황하며 그건 그냥 농담이었고 투자는 실제로 실패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서 변호사는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그 자금으로 현재 평창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내연녀 명의로 외제차를 리스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투자자의 모습입니까? 민호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옆에 앉은 현우는 연신 땀을 닦아내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민호 씨 측은 끝까지 재산 분할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영숙 씨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영숙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편의 고함 소리에 가슴을 졸이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작은 아들 지훈이가 박노인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영숙 씨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지훈이는 술에 잔뜩 취한 채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결혼 못할 것 같다. 예비 처가에서 엄마 아빠 소송 중이라는 소문 듣고 파혼하재. 형도 지금 로펌에서 정직 처분받았어. 엄마가 이기면 우리 형제는 다 망해. 엄마, 제발 그만하면 안 돼? 엄마가 좀 희생해주면 안 되냐고. 지훈이의 울음 섞인 원망에 영숙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불행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지훈이의 어깨를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60해를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어. 내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걸 너희가 다 알면서도 나한테 숨겼을 때 너희는 이미 엄마를 버린 거야. 엄마가 이 소송을 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 오만함을 깨트리려는 거야. 내 파혼이 걱정되면 내 아빠한테 가서 재산 돌려달라고 해라. 왜 피해자인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니? 지훈이는 허탈한 표정으로 떠났고 영숙 씨는 닫힌 문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의 내연녀가 영숙 씨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예전에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기, 사모님, 아니,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민호 씨가 지금 검찰 조사받게 생겼다고 저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해요. 제 명의로 된 법인 자금도 자기가 다 관리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다 훔친 거라고 고소하겠대요. 여자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내연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재산을 지키려는 치졸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을 약속했던 아내를 버린 남자가 새로 사랑한다던 여자라고 지켜줄 리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여자가 가져온 민호 씨의 비자금 장부와 은밀한 통화 녹음본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 씨가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 자료를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까지 터뜨리면 민호 씨는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지는 수준을 넘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들에게는 범죄자 아버지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영숙 씨의 고민을 눈치채고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이 자네, 자식들 때문에 망설이는가? 하지만 잘 생각하게, 저놈들은 자네가 무너졌을 때 손을 내밀지 않았네. 자네가 지금 멈추면 저들은 다시 자네를 짓밟을 거야. 진정한 교육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를 온전히 지게 하는 것이라네. 영숙 씨는 박노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참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든 전사였습니다. 소송의 막바지, 법정에서 영숙 씨는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이름보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고마워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에 만족하며 제 욕망은 지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멸시였습니다. 제가 오늘 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돈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도난당한 제 자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자존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고 민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우와 지훈이도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날 밤, 영숙 씨는 미자가 남겨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미자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60세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1교시야. 당당하게 살아라. 영숙 씨는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재산의 반을 돌려받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 즉 자기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처음으로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풍우는 지나가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오직 영숙 씨만을 위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의 해는 오늘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였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서울가정법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적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정갈하게 다듬은 머리와 남편이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자신이 직접 고른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민호 씨는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연녀에게 배신당하고 비자금 횡령 정황이 드러나 검찰 조사까지 앞둔 그의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큰아들 현우가 변호사가 아닌 고개를 떨군 죄인의 자식으로 앉아 있었고 방청석 뒷줄에는 작은아들 지훈이가 초췌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민호 씨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 아내를 기망하여 주거권을 박탈하려 한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결과는 영숙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60%, 위자료 수천만 원, 그리고 민호 씨가 내연녀 명의로 돌려놓았던 법인 자산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민호 씨는 판결이 끝나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며 쌓아올린 그의 모래성이 단 한 번의 판결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영숙 씨의 뒤로 현우와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검찰 조사받으러 가셔야 해요. 구속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발, 어머니가 제출하신 그 녹취록이랑 장부들, 그것만이라도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훈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파혼다 했어요. 형도 자격정지 의기고요. 우리 가족 다 망하게 생겼는데 엄마만 이렇게 잘 살면 좋으세요? 제발 한 번만 자비심을 베풀어 주세요. 영숙 씨는 멈춰서서 두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의 눈물 한 방울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 당장이라도 소송을 취하했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숙 씨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현우야, 지훈아, 너희는 아직도 엄마가 아니라 너희 자신만 걱정하고 있구나.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너희가 했던 말 기억하니? 엄마가 좀 참으면 안 돼? 라고 했지. 이제 엄마가 너희에게 그 말을 돌려주마. 너희 아버지가 지은 죄, 그리고 너희가 방관한 대가를 그냥 참아내렴. 그게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되는 유일한 길이란다. 영숙 씨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아들들의 울음 섞인 원망이 등 뒤로 들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영숙 씨는 남편과 살던 화려한 아파트 대신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집안 곳곳에 그녀가 좋아하는 꽃 화분들을 놓았고 서재 한 구석에는 미자가 남겨준 수첩과 사진을 소중히 장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정성껏 차려 천천히 음미하며 먹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 수업을 들으러 나갔습니다. 통장에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의 새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큰아들 현우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현우는 예전의 오만함은 간데 없이 야윈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그냥 이것만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현우가 내민 것은 작은 상자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실형을 사시게 됐어요. 로펌에서도 해고됐고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혼자 지내면서 어머니가 쓴 옛날 가계부들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제가 유학 갈 때 엄마가 보험까지 깨서 보냈다는 거, 반찬값 아끼려고 엄마 신발 한 켤레 안 샀다는 거, 그 수만 줄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현우는 길게 허리를 숙여 절을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는 방으로 들어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기념일마다 갖고 싶어 했던 소박한 루비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지훈이가 파혼의 아픔을 딛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성실히 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두 형제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어머니의 생활비에 보태고 싶다는 참회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자식들은 이제야 어머니라는 존재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예전처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겨울을 버텨낸 나무가 봄에 터뜨리는 새순과 같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베란다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자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미자야,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내 덕분에 나를 찾았고 내 아이들도 진짜 인생이 뭔지 배우게 됐어. 고맙다, 친구야.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자식의 효도나 남편의 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독립심에서 온다는 것을요. 60세 이후의 삶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꽃피워야 하는 신성한 시간임을 말입니다. 영숙 씨는 정성스레 서예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글귀 하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며 가슴 깊이 새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식은 빌려온 축복이고 배우자는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나 자신만은 끝까지 함께 걸어가야 할 유일한 동반자이다. 영숙 씨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충만한 자유를 느끼며 자신의 인생 2막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서서 그들에게 삶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